드디어 거의 이번 학기에 주된 토픽인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는데, 도달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맥스웰 이퀘이션을 보면, 우리가 좀 작게 써 있지만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파라데이 법칙,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인듀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역시 물론 이게 없으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암페어 법칙, 그렇지만 여기 맥스웰이 더 집어넣은 전기장이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변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인듀스 된다는, 우리 이거 결합해서 나온 뭐냐면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 이 네 개를 가지고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우리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마그네틱 필드를 공부하면서 내가 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다 배운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마그네틱 필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면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지. 전자석을 봐. 코일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항상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잖아. 그러면 막대자석은, 우리 철 가지고 만든 막대자석은 보면 틀림없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죠. 마그네틱 필드를 주위에 대해서 만들어내죠. 근데 철의 자석에는 전류가 아무것도 안 흐르죠. 그럼 어떻게 자기장이 생기냐 이거예요.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일렉트릭 필드나 일렉트릭 포스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우리 물체들이 어떤 식으로 일렉트릭 포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하는 일렉트리컬 프로퍼티에 따른 그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럼 우리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머티리얼들이 마그네틱 필드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렉트릭 프로퍼티를 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 어떤 다이엘렉트릭 컨덕터가 있고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이 있으면, 다이엘렉트릭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고, 분자 하나가 플러스 전하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서로 일치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다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도 없는데,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플러스 전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각각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약간 벗어나면서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기죠. 그래서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기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가 다음과 같이 걸려 있으면 플러스 전하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으로 가니까 induced dipole moment가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으로 induce가 되죠. 물론 외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다시 0으로 되면 다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도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자기장의 경우 어떤 머티리얼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좀 약간 인생이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는 각각 일렉트릭 포스는 각각 일렉트릭 차지들이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으면 힘을 받지만, 이제는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는 전류가 흘러야 되죠. 커런트가 흘러야 되는데, 커런트가 정말 흐르냐? 우리 원자 수준에서 보면 원자핵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으니까, 전자들이 돈다는 건 전자들이 움직이니까 틀림없이 전자들로 만드는 커런트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복잡하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안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하나가 돈다고 칩시다. 물론 전자가 여러 개가 여러 방향으로 돌겠지만 우리 전자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물론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원자 수준에서는 이렇게 원궤도를 그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좀 이따가 배울 텐데, 어쨌든 고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우리 아주 인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 R인 곳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는 전자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전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 다음과 같이 그러면은 궤도를 따라서 돌면 틀림없이 회로를 만드는 것처럼 돌 테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전하를 물체가 이렇게 원을 따라서 돌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생각해 봅시다.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되게 오비탈 모션, 다시 말하면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거는 전류에다가, 우리 데피니션은 전류에다가 면적, 그 다음에 감은 횟수인데 감은 횟수에 한 번이니까 여기서는 도선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되고, 전류는 어떻게 구하지? 여기다가 여기서 관측자가 지나갈 때마다 단위 시간당 여기 몇 번 지나갔는가를 보면 그게 바로 흐르는 전류죠. 흐르는 전류는 dq dt니까 단위 시간당 전하가 얼마큼 지나갔나를 보면 되죠. 그래서 보면 전하가 2파야를 V로 나눈 게 뭐죠?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 역수로 나눠주면 도대체 몇 바퀴를 도나, 단위 시간당 몇 바퀴를 도나 하는 얘기고, 우리 이걸로 나눠주면 우리 바로 이게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커런트가 되고, A야 단면적이니까 반지름 하니까 파이 R 제곱, 그리고 두 개를 곱해주면 파이 없어지고 R 상쇄되고 2분의 2VR. 이거에서 많이 본 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분자 분모에다가 여기다가 M을 곱해주면 M 곱하기 V는 운동량이고, 거기다 R을 곱하면 이게 수직으로, V와 R이 항상 수직이니까 R 크로스 P, 다시 말하면 각운동량의 크기랑 똑같죠. 그리고 이게 바로 RMV가 각운동량에 해당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빠진 것 같은데 2가 하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럼 방향은 어떻게 됐냐면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니까 각운동량이 이쪽 방향이고, 뮤는 I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I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흐르는 방향으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아래 방향으로 향하죠. 이거는 여기 도는 전자가 네거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부호는 다음과 같이 크기는 주어지지만 부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과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회전 운동을 하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는구나. 당연하죠. 전류가 흐르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머티리얼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없죠. 왜?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 하나만 있나? 전자가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도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중성이 되면 원자 번호가 20번이면 20번 한 원자 핵 하나당 20개가 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이렇게 위로도 랜덤하게 다 돌고 있으면 이런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각각의 전자에 대해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0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머티리얼들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대개 우리 아까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인듀스가 되는데 어떻게 인듀스가 되냐면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인듀스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마그네틱 필드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마그네틱 필드는 조금 아까 여기 있는 이 원은 아까 봤었던 그 막 돌아가는 원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가 평면 위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을 생각해 보고,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없지만 마그네틱 필드가 갑자기 쫙 켜졌다고 쳐봅시다. 쫙 켜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마그네틱 플럭스가 막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다음과 같이 생기죠. 유도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유도방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전자가 도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 전자들이 주위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으면 뭐 아주 랜덤하게 막 이쪽으로 돌고 저쪽으로 도는 게 있지만 우리 기본 그럼 어느 한 방향을 생각해서 요 축에 대해서 물론 여러 축에 대해서도 있지만 요 축에 대해서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전자가 이쪽으로 도는 거 반, 이쪽으로 도는 거 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더하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0인 거. 그래서 이쪽으로 도는 게 있고 이쪽으로 도는 게 있는데 여기다 갑자기 마그네틱 필드를 확 켜주면 마그네틱 필드가 줄어든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그런 말에서 물론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이쪽으로 도는 게 더 많이 돌게 만들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건 잘 안 돌게 한다 이거예요. 유도 전류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반반 섞여 있는데 확 켜지면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쪽으로 도는 전자가 더 가속을 해서 이쪽으로 돌기 때문에 생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더 커지죠. 이거랑 두 개를 합하면. 그러면 넷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아래쪽으로 생기죠. 그래서 보면 재미있게도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유도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으로 얼라인을 인듀스가 되지만 마그네틱 필드가 걸릴 때 마그네틱 필드가 켜지면 뭐죠?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마그네틱 필드의 반대쪽 방향으로 얼라인 하려는 인듀스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향을 대부분의 머티리얼들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끼치는데 우리 그런 경우를 다이아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아마그네티즘 여기 있죠. 다이아마그네티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유도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와는 달리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가해진 마그네틱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인듀스 된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머티리얼들이 이래요.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이아마그네티즘은 이해했어요. 그럼 파라마그네티즘은? 그래서 우리 되게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머티리얼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이아마그네티즘, 파라마그네티즘, 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해요. 이게 뭔가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파라마그네티즘이라는 게 뭐냐면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다 이거예요. 마치 물 분자는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지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면 그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들이 제멋대로 분포해서 우리 넷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0인 것처럼 파라마그네틱 머티리얼들은 분자 하나하나가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 것들이 전부 다 아주 각각이 랜덤하게 분포를 해서 평균적으로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 다이아마그네티즘은 처음부터 원래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없는 경우고 파라마그네티즘이란 건 뭐냐면 처음부터는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데 각각이 제멋대로 분포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딱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는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어떤 경향이 있죠? 마그네틱 필드랑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야지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이아마그네티즘과는 반대 방향으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넷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제일 우리가 보통 일렉트릭 필드랑은 달리
겪는 게 뭐냐면 페로마그네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퍼머넌트 마그네 각각 분자 하나하나들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데 그게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한 방향으로만 다 분포되어 있을 때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가 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해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아. 오케이. 그래서 다이아마그네틱은 없죠. 파라마그네틱은 하다는 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랜덤하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로마그네티즘은 이런 랜덤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 돼 있어서 이 전체가 커다란 자석처럼 행동하는 걸 우리가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이라고 하고, 또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는 분자마다 있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서로 반대로 두어져 있는 게 가장 에너지 상태가 낮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경우를 엔티 페로마그네틱, 근데 두 개가 반대로 늘어서고 있지만 한쪽 방향으로의 마그네틱 모먼트가 더 커서 넷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0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준강자성이라고 하는데 머티리얼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다른 게 뭐냐면 페로마그네티즘, 우리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가 문제라냐면 우리가 만든 자석, 보통 연구 자석은 대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보면 맨 밑에 소위 트랜지션 메탈,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뭐죠? 철,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데 것들이 대개 다음과 같은 페로마그네티즘에 속하는 페로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보이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각각 분자들이 마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이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쇠덩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자석인 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 그 안에 그걸 자세히 봤더니, 현미경이나 이런 걸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얼라인이 돼 있는데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들이 한쪽 방향으로 얼라인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보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는 한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덩어리마다 보면 가리키는 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이 전부 다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평균적으로 0인 경우죠. 철인 경우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잘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영역에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들이 전부 다 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되어서 나란히 서 있는 이런 작은 지역,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들은 보통 룸 템퍼러처에서 뭐냐면 대부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여러 가지 도메인들이 붙어 있는데, 그 방향이 전부 다 랜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 넷 마그네틱 모먼트가 0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죠?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들이 한쪽으로 얼라인 하려고 하죠. 마그네틱 모먼트 필드랑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해야지 포텐셜이 작아지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도메인들이 점점 없어져서 도메인들이 점점 커져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사실 이렇게 똑같아지면서는 이 도메인의 구별이 없어지죠.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전체가 한쪽 방향으로 얼라인을 해요. 그러면 도메인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면서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리키게 되면 이게 전체가 커다란 막대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자석, 우리 누구나 어릴 때부터 장난을 해봤지만 강한 자석 위에다가 핀을 여러 번 댔다 하면 그 핀이 다른 핀들을 또 잡아당기죠. 그래서 우리 자석이 되는 걸, 소위 마그네티제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런 걸 우리가 한쪽 방향은 여기 굉장히 이상한 숫자가 써 있지만 이 방향은 외부에서 H라고 했지만 외부에서 가해준 마그네틱 필드예요. X축이. Y축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 물체가 전체적으로 각각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다 합한 양,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합한 양을 우리가 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 양을 마그네틱 필드랑 마그네티제이션에 대한 축으로 그래서 보면 처음에 도메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멋대로 분포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넷 마그네티제이션이 0인 곳을 보면 여기서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점점 한쪽 방향으로 온라인이 좀 되다가 점점 세게 걸어주고 무지 세게 걸어줘도 마그네티제이션이 계속 더 커지진 않죠. 왜냐하면 모든 마그네틱 모먼트들이 다 한 방향으로 웃으면 그거보다 더 커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딱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줄여들어요. 마그네틱 필드를 줄이면 이렇게 오더니 이게 induced dipole moment면 0이 되겠지만 이제 더 이상 돌아온다고 해서 도메인이 다시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도메인이 한 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없어도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세게 생긴 자석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자석이 되어 있는데 자석에 다시 그런 마그네틱 필드를 그거에 거꾸로 걸어주면 당연히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제 이게 뒤쪽이 더 안정된 방향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점점 뭐냐면 온도 템퍼러처가 있으니까 이 열적인 상호작용이랑 합해서 이렇게 되면서 평균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굉장히 세지면 반대 방향으로 전부 다 온라인 돼 있겠죠. 그러다 다시 또 마그네틱 필드를 줄이면 이렇게 와서 여기랑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쪽이 될 테고 다시 또 마그네틱 필드를 느리면 일로 와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뭐냐면 비록 시작은 여기서 있지만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지 일로 돌아올 방법은 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곡선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불러요. 페로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것 중에 아주 히스테리칼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히스테리시스. 뭐냐면 경로에 어떻게 마그네틱 필드를 켜냐,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의 그 히스토리에 관련돼서 그 패스가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리키는 커브를 히스테리시스 커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다음과 같은 자석이 다시 처음과 같은 상태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도메인을 제멋대로 된 도메인들이 막 갈라져서 각각의 작은 도메인들이 제멋대로 되게 하려면 랜덤한 방향을 가지게 하려면 자석을 뜨겁게 하면 돼요. 열 에너지가 훨씬 커져서 열 에너지가 이 사이에 플럭추에이션을 막 생기게 하면 도메인들이 막 깨져서 여러 가지로 다시 비슷하게 불에다 놓으면 달궜다가 나온 거는 자석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였지? 그러면 마그네틱 다이폴 그러면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서 생기는 전류가 흘러야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 안에서 그러면 트랜지션 메탈 안에서는 전자가 한쪽으로 도는 게 더 많아서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나? 그렇진 않죠.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실제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전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철이나 이런 거는 워낙 전자가 많으니까 틀림없이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고 랜덤한 모션을 하면 다 평균을 내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궤도 가운동량 R 크로스 P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보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꼭 그런 궤도 가운동량뿐만 아니라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운동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그 가운동량을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게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든 있기만 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있기만 하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앵귤러 모멘텀에 비례해요. 그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어디서 나온 거냐?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태양계랑 비교해 보면 태양에서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각운동량이 오비탈한 게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자기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전을 하는 거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인가? 아주 좋은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구는 그래도 이렇게 크기가 있긴 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살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모든 물체는 크기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크기를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포인트 파티클이에요. 포인트 파티클은 자기가 어떤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태양계로 치면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도는 거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지구가 자전을 하는 데서 생기는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된다라는 비유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아주 틀린 비유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입자들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도. 그 각운동량을 스핀 각운동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그럼 이게 왜 트랜지션 메탈, 딴 경우는 안 그런데 왜 트랜지션 메탈인 경우가 그러면 다음과 같은 스핀 각운동량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냐? 트랜지션 메탈이 어떻게 되죠? 대개 밑에서부터, 우리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그걸 생각해 보면 밑에서부터, 낮은 에너지 상태는 밑에서부터 전자를 1s에 2개, 2p에 6개 이렇게 쭉 채우고 나가죠. 쭉 채우다 보면 뭐냐면 소위 말하는 closed shell을 채우고 딱 하나 남는 전자가 밖에 있으면, 혹은 그 전자가 쌍을 이루지 않고 있으면 그게 가지고 있는 스핀 각운동량이 비록 스핀 각운동량이 0이 아닐 수가 있죠. 우리 그런 스핀 각운동량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전류를 흘러서 만들지 않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앵귤러 모멘텀 때문에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의해서 영구 자석이 생겨요. 그거 좀 약간 어렵죠. 그 자석을 이해하는 건 사실은 양자역학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 봐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다음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과연 이 스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어떤 식으로 우리 해석을 해야 할까는 우리 전자기 파가 끝나고 나중에 현대물리를 잠깐 배울 때 우리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불안하겠지만 전혀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현대물리 쪽 부분을 보면 우리 전부 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거는 그때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맥스웰 방정식을 보면, 색깔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틀린 게 없지. 이 4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맥스웰이 가장 했던 것 중에서 큰 역할은 뭐냐면, 자기장이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인듀스하고, 오케이, 그럼 그 일렉트릭 필드가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고 생기고, 이 마그네틱 필드가 또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변하면 계속 서로가 서로를 피드백이라고 하나,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시스템이 돼서 서로 진동하는 게 가능하다 라는 거를 맥스웰이 사실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거를 만족하면서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 마그네틱 필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 다음과 같은 형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특징은 진행하는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떤 함수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아무리 복잡해도 kx-ωt 혹은 k로 끄집어내면 x-vt, 어떤 함수가 x와 t에 대해서 제멋대로 x와 t에 각각
아무 상관없이 의존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항상 x-vt로 의존한다면 x와 t가 요게 항상 일정한 곳은 v가 x를 t로 나눈 곳을 따라서 가면 일정하죠. 그 파동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동이에요.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파동이에요. 이런 파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파동이 전자기파라고 하죠. 왜냐하면 전기장도 진동을 하고 자기장도 진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진행하는 속도를 알아봤더니 속도는 우리 당연히 k로 묶어내면 k x 마이너스 오메가 나누기 k, 그게 바로 속도가 된다니까 쓰이는 오메가 나누기 k, 요 양이 스퀘어 루트 뮤 제로 엡실론 제로분의 1로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예요. 그래서 맥스웰은 전자기파는 빛은 전자기파구나 라는 걸 처음 클레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맥스웰이 있었던 때가 언젠가 19세기 말이에요. 19세기 말이어서 그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맥스웰 이퀘이션 공부했어요. 젊은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요즘 뭐 히그스 입자나 다크 매터나 뭐 우주 팽창 이런 거 다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듯이 이때는 전부 다 맥스웰 이퀘이션 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혹하고 넘어갔죠. 아인슈타인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이게 C제곱분의 1이죠.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상대성 원리를 볼 때도 상대성 원리를 뭐 어떤 책에서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거울을 앞에다 놓고 내 얼굴을 보는데 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거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를 처음부터 고민했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 상황에서는 다 맥스웰 이퀘이션 공부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수상대론은 그게 뭐죠? 특수상대론에서 가장 큰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의 속도는 어느 관측자나 일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처음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왜? 여러분들이 축제 기간에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나? 이렇게 네모판에 가운데 얼굴 해놓고 밖에서 못을 박아놓은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면 되게 남자친구가 여기 들어가고 여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만 되게 그런 건 본 적이 없고, 하여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얼굴을 대고 있으면 물풍선을 이렇게 터뜨려서 탁 하면 우욱 하면 호호호호 하고 좋아하고 하지. 내가 보기엔 굉장히 이 나이가 되면 굉장히 그런 게 재미 있어질 수 있어 다시. 근데 그럴 때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대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호호호호 탁 던질 때는 전부 다 즐겁죠. 근데 잠깐만 있어봐. 뒤로 딱 가서 던지면 피하죠. 왜? 풍선의 속도랑 풍선을 던진 사람의 속도가 합해지죠. 그러면 풍선의 속도는 소위 상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더 더해줘야 되죠. 빛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빨리 던지면서 빛을 쫙 쏘면 빛이 더 빨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상대성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특수 상대론이랑 일반 상대성 원리랑 처음에 프린시플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가 뭐냐면, 일반 상대론은 좀 어려우니까 특수 상대론의 가장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 한 이너셜 프레임에 있는 관측자랑 다른 이너셜 프레임에 있는 관측자는 보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피직스는 똑같은 피지컬 로를 만족한다 이거예요. 어느 한 좌표계나 다른 한 좌표계나 물리법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물리법칙 중에 아는 게 뭐죠? 뉴턴의 법칙이지 뭐. 그러면 F는 ma잖아. 그럼 어느 한 좌표계에서 모든 운동법칙을 봤더니 F는 m 곱하기 a다. 그럼 다른 관측자는 관측하면 관측자에 따라서 힘이 값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달라져서 F'이라고 하자. 가속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A'이라고 하자. 그렇지만 F'과 A' 사이의 관계는 F'은 MA'의 관계가 있는 거죠. 숫자는 다르지만
힘과 가속도 사이의 관계는 어느 곳에서나 물리법칙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특수상대성 원리의 가장 간단한 원리, 프린시플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뉴턴의 법칙만 물리학 법칙이냐? 맥스웰 방정식도 뉴턴의 물리 법칙이네. 그래서 이걸 봤어. 그러면 이 법칙은 한 좌표계에서 한 관측자가 보든 다른 관측자에서 보든 이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의 값은 다르더라도 그 주어진 값에 대해서 표현되는 형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라? 이게 있네. 이게 뭐죠? 상수예요. 상수란 무슨 뜻이죠? 한 좌표계에서 본 한 관측자가 본 양이나 다른 관측자에서 본 양이나 측정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상수죠. 상수네? 어라? 그게 빛의 속도네. 맥스웰 방정식이 운동 법칙으로 성립하려면 어느 좌표계에서나 이게 물리 법칙으로 성립하려면 이거는 어느 좌표계에서나 일정한 값 상수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어느 좌표계에서나 일정해요. 정말? 말은 그렇고 원리는 그렇다고 쳐. 정말? 실험을 해봐야죠. 말은 그렇지. 원리는 누가 못해? 누가 얘기를 못해요? 저 해보니까 정말로 빛의 속도는 어느 좌표계에서나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파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전자기파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우리가 잘 아는 빨주, 노초, 파남, 본데 우리는 7빛깔 무지개라고 하지만 미국 서양에서는 6빛깔 무지개예요. 주관적이죠. 여기가 남색인가? 요 사이 색깔이 하나 더 있나?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은 뭐냐면 빛의 파장이, 이제 파장이 뭔지, 파동이니까 파장이 뭔지, 파장이 대략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빛을 우리 눈이 봐요. 대부분의 지구에서 생명체에서 시각기관은 대부분 가시광선의 빛을 봐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아주 특별하게 뭐 자외선이나 박쥐나 뭐 이런 것처럼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대낮에 활보하는 곤충에서부터 동물까지 뭐 심해나 동굴 이런 거 말고 햇볕을 즐기는 모든 움직이는 혹은 식물까지도 대부분 가시광선 요 영역이에요. 왜? 얘기하기 어렵지.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태양 에너지의 소스를 가장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감각기관 혹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 제일 세게 나오는 빛이 그 중에서 이게 되게 비슷하지만 이게 조금 세요. 녹색이. 그래서 식물들은 대부분 햇볕을 즐기는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때 보면 녹색 빛을 많이 쓰죠. 어떻게 녹색 빛을 쓴다는 걸 알지? 잎이 녹색이잖아. 잎이 녹색이면 왜 녹색 빛을 쓴다는 걸 알지? 희한하죠? 그럼 좀 생각 좀 해야 되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봤더니 그럼 파동이라면 파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럼 모든 종류의 가능한 파동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파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은 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파동을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대충 우리가 사람 위주로 인본주의적 정신에 의해서 사람 위주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물론 웨이브랭스랑 프리퀀시는 서로 두 개 곱하면 빛의 속도가 되니까 이게 두 개는 서로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지는 거, 프리퀀시가 커지는 거죠. 반대로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 그러면 너무 파장이 이게 짧아지는 거지. 이제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짧아지는 거죠. 그럼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여기 있고, 지금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70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 된다 그랬죠. 나노미터가 10-9승이니까 이게 한 10-7승 미터 정도 되는 거죠. 한 여기 10에 -9승, 7승에서 -6승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더 커지면 바이올렛을 넘어서는데 우리 진동수, 그 다음부터 진동수를 얘기해요. 진동수가 더 커지는, 바이올렛보다 진동수가 큰 빛, 울트라바이올렛이에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장이 이미 밑에 있는 거, 이거보다 내려오는 거, 인프라레드예요. 그래서 적외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외선 그러면 요새 특히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원적외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방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죠. 원래 적외선은 쐬면 우리 피부나 이런 데다 열 에너지를 전달을 잘 해요. 그 진동수가 되게 분자들을 잘 진동시키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적외선, 햇빛을 쬐면 따뜻한 게 적외선 때문에 그래요. 적외선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거, 진동수가 작은 게, 그걸 원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적외선 난로는 특별히 묘한 장치를 해서 난방에 특별히 효과적인 원적외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를 흘려서 저항에다 놓고 열을 내게 만드는 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온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원적외선 영역이 제일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할 때 원적외선 난로라서 난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사기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들도 안 그렇지만 한 10여 년 전에 TV 화면에서 원적외선, 전자기파는 안 나오고 원적외선이 나온대. 그래서 바이오 TV라고 해요. 원적외선이 나오면 뭐가 좋냐? 되게 그래서 바이오 TV라고 해서 뭔가 하려면, 특히 광고를 할 때 허위나 과장 광고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게 그 이름을 붙여야 될 만한 이유를 댈 수 있는 실험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다 화분을 놔뒀더니 TV가 없을 때의 화분보다 성장률이 10% 이상 증가했다. 당연하지. 전자기파를 쪼이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할 테니.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원적외선 TV 이런 거는 TV가 더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자, 오케이. 그래서 왜 이렇게 딴 얘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여기서 울트라바이올렛보다 좀 더 진동수가 큰 거, 엑스레이, 그거보다 좀 더 진동수가 아주 큰 거를 우리가 감마레이라고 부르고, 요 밑에 내려온 거는 이쪽 부분은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에서 많이 써요. 그 밑에는 이름 붙이기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그냥 길어, 롱 웨이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은 그래? 정말 이 가시광선이 전자기파야? 과연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나?를 먼저 알아보고, 전자기파가 가시광선이 파동이래네. 파동이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 하면 중첩의 원리를, 리니어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빛을 두 개를 쏘면 인터피어런스가 생기겠네.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것처럼 소리 같은 경우 파동의 기본적인 인터피어런스를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가시광선이 전자기파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다음부터는 바로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그 중에 대부분 인터피어런스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면 빛의 속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데, 이거 좀 이따 유도할 거예요. 이거는 299792458m/s, 대략 1초에 30만 킬로미터죠. 근데 재밌게도 defined로 돼 있어요. 측정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 여러분들 그럼 그냥 헷갈려. 어떻게 빛의 속도를 정의해? 우리가 정의하는 거는 단위를 들 때 기본 베이직 유닛인 질량, mass, time, length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속도는 유도 단위잖아. 그러면 미터를 정확히 정의를 하고 세컨드를 정확히 정의하면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299792458) 빛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쟀다는 거는 뭐냐, 쟀다고 쳐봅시다. 재면 유효 숫자가 몇 개죠? 9개예요. 우리 자연계에서 유효 숫자 9개까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점점 기술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발달될수록 뭐냐면 제일 정확히 잴 수 있는 게 길이나 시간이 아니라 빛의 속도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비록 기본 단위는 길이랑 시간이지만 우리 요새 워낙 발달하는 기술의 발전에 의하면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를 이거 가지고 정의를 하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1학기에 배웠을 때 1m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지구둘레의 4만 분의 1 이런 거 말고, 프랑스에 원기가 있는 거 이거 말고 어떻게 하죠? 빛이 1초 동안에 간 거리에 299792458분의 1을 1m로 정의해요. 1초는 빛이 299792458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했고.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C는 그 다음에 뭐냐면 파동의 진동수에 상관없이, 여기 진동수에 의존해 전혀, 요거는 보면 진동수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서로가 비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진동수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고, 모든 파동들이. 그 다음에 C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관측자의 좌표계에 따라서 다른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상대론의 프린시플에 따르면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죠.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빛이 전자기파라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뭔가 웨이브 이퀘이션이 만족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식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자꾸 말만 하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봤더니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오실레이터 하는데 그 특징을 봤더니 파동이라는 건 진행하는 파동이에요. 오실레이터 하는 게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도 마그네틱 필드도 그 수직으로 진동하는 걸 우리가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하죠. 트랜스버스 웨이브. 오케이.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진동하는 면이랑 마그네틱 필드가 진동하는 거랑 서로가 또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진동 방향, 마그네틱 필드의 진동 방향, 웨이브의 진행 방향, 이 세 개가 서로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를 벡터 프로덕트를 취한 양이 일렉트릭 필드의 진행 방향이에요. 이건 좀 이따 그림으로 자세히 보여줄 테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하고 페이스도 같아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우리 여러 가지 특징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방송국이나 보면 방송국에 항상 상징이 그 위에 있는 큰 탑, 거기서 전자기파를 쭉 내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쉽죠? 어떻게 하냐면 쉽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어떻게 내냐? 역시 RLC 회로를 써요. RLC 회로를 써서 여기서 에너지 소스에서 이거를 막 교류를 주면 여기 트랜스포머가 있어서 우리 당연히 뭐냐면 뭐더라? 파라데이 법칙 혹은 이 뮤추얼 인덕턴스가 이용해서, 그럼 이것도 여기 진동하는 거랑 같은 진동수로 이렇게 진동을 하죠. 여기 진동하는 포텐셜이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꼬아요. 줄을 꼰다는 건 요 사이에 마그네틱 플럭스를 파악하지 않게 돼. 그리고 양쪽 끝을 도선을 연결하지 않고 끝으로 이렇게 쫙 펴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전류가 교류를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타고 흐르진 않아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이게 있으면 기전력이 또 이쪽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나가고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왔다 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이게 다시 말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계속 진동을 하죠. 이 형태는 뭐냐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진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안 한 게 뭐냐면 우리 그건 안 했어요. 전하가 가속을 하면 전하가 일렉트릭 차지가 등속으로 운동을 하면 그냥 등속으로 운동을 하고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지만 가속을 하면 반드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돼 있어요. 원운동을 해도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다이폴, 당연히 이것도 전하가 가속운동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니까. 가속운동을 하면 주위에 전자기파를 방출해요. 이 진동수랑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여기서 방출해요. 다이폴 레디에이션이에요. 일렉트릭 다이폴 레디에이션이 제일 센 레디에이션이에요. 다음같이 해서 전자기파를 내요. 그럼 TV를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데? 요거랑 똑같이 생긴 기계를 TV에다가 딱 설치를 하면 이게 안테나예요. 전자기파가 외부에서 와요. 그럼 자기장과 전기장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기장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럼 전기장이 진동을 하면 전기장이 진동을 한다는 게 뭐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힘을 받죠. 힘을 받으면 당연히 외부에서 진동하는 전기장이 힘을 받으면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하면 여기에 교류 전류가 흐르죠. 인듀스가 된 전류가 흐르죠. 여기서 이거를 적당히 채널을 적당히 조절해서 그 중에서 레조넌스가 일으키는 걸 고르면 들어오는 시그널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TV를 봐요. 이게 RLC 회로를 써서 우리 다음 같은 걸 만들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안 하고 변죽을 올리느냐? 한 가지 어디까지 가서야 수식이 나오나? 여기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림을 보면 전기장의 빛의 진행 방향이
이쪽 X쪽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게 Y 크로스 G가 이게 오른손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마그네틱 필드는 그거랑 수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도 수직이니까 다음과 같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마그네틱 필드인지 이게 일렉트릭 필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E 크로스 B가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물론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E 크로스 B니까 어디서든 이쪽 방향을 향하도록 돼 있죠. E 크로스 B가 E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되는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다음과 같이 되고 항상 두 개가 페이스가 같기 때문에 요게 마그네틱 필드가 맥시멈이 될 때 일렉트릭 필드도 맥시멈이 되고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주어져 있고 빛의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증명하려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처음에 펄스가 y는 fx라는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델타 t만큼 지나갔어. 델타 t만큼 지나가서 파동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 함수의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이거를 평행 이동시킨 거죠. x-델타 x로. 델타 x는 움직이는 속도가 v라고 하면 v 델타 t죠. 혹은 v 델타 t를 t라고 하면 vt죠. 그래서 y는 일반적으로 x와 t의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x-vt의 함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함수라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함수는 이거 다음과 같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파셜 데리버티브가 있으니까 복잡하지만 요걸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요거를 전체를 캐피털 X라고 놓으면 d 스퀘어드 y dx 스퀘어는 d 스퀘어드 x d 스퀘어드 f dx 스퀘어죠. 왜냐하면 x를 다시 x로 원래는 dy dx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스몰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이게 토탈 데리버티브. 이거는 뭐냐면 이거 한 변수 하나니까 토탈 데리버티브고 x를 스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우리 이건 계속 1이니까 두 번 해도 이렇게 되고 근데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dy dt는 이걸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v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 dy dx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v가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는 d 스퀘어드 y dx 제곱 요거는 v 제곱 d 스퀘어드 y dx 제곱 따라서 v 제곱을 나눠준 다음에 빼주면 똑같이 0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x-vt 혹은 x+vt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x+-vt의 의존을 가지면 반드시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물론 웨이브 이퀘이션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에서 유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솔루션을 우리가 알죠. kx-t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유도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복잡한 수학적인 편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면 물론 이 양은 일렉트릭 필드는 요 식을 만족해요.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도 요 식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당연히 우리 요게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이거는 이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서로 수직이면서 E 크로스 B가 진행 방향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을 잘 만족하는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 왜냐면 유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건 오케이. 우리가 우리는 앞으로 요걸 가지고 사용할 건데 다 요 형태로 주어져 있고 E와 B,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요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면 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의 요 형태가 맥스웰 방정식을 전부 다 잘 만족하느냐 하는 것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플레인 웨이브로 X축 방향으로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퍼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요거를 잘 보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거, 마그네틱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는 XY 평면에,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는 어디야? XZ 평면에, 물론 E 크로스 B, E 크로스 항상 X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를 위에 있는 건 복잡해 보이지만 이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향하고 있고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 보면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되니까 위에서 보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그네틱 필드는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옆면에서 보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 다음 같이 주어져 있고 여기는 그 반대로 전부 다 여기 있는 걸 X로 바꾸면 되고 요게 다시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서로 진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파동에서 어떤 엘리먼트를 어떤 주어진 점 P에서 길이가 dx이고 높이가 h, 뭐 이쪽으로도 h고 여기는 요 슬롯인 경우에 대해서의 맥스웰 방정식, 요 슬롯에 대해서 xz 플레인에서 요 작은 스트림에 대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적용할 거예요.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이 방향이라고 하면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이니까 여기서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계속 변화하죠.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했을 때 생기는 인듀스된 일렉트릭 필드가 얼마냐? 파라데이 법칙을 우리가 써서 볼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 일렉트릭 필드의 일렉트릭 플럭스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암페어 맥스웰의 법칙을 적용해서 과연 두 식이 아까 두 식이란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쓴 식이 과연 컨시스턴트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걸 보면 되죠. 우리 조금 아까 이제 이 셋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 셋업에서 저 XY 플레인에 있는 서 있는 요양. 그래서 우리 보면 아까 우리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 방향이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고 마그네틱 필드는 이쪽 방향이고 E 크로스 B가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H dx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dx만큼 바뀌었으니까 여기 필드를 일렉트릭 필드를 E, 여기는 약간 변했을 테니까 E 플러스 DE라고 하고 우리 여기 있는 요 노란 스트립에 대해서 파라데이 법칙을 쓰고 싶은 거예요. 파라데이 법칙의 왼쪽은 이거는 여기는 물론 이 다음과 같은 라인 인테그럴 이 패스를 따라서 고를 텐데 뭐냐면 여기랑 여기는 E랑 DS가 수직이니까 0일 테고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E 플러스 D에다가 H, 요건 E와 가는 DS의 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EH 하면 H 곱하기 D이죠. 여기서 또 뭐 이제 오른쪽을 계산해보면 phi B는 여기를 통과하는 B
dx 곱하기 h. dx가 아주 작아서 비각하면서 거의 유니폼하다고 보면, 그럼 d phi b dt는 시간에 대한 변화는 요건 일정하니까 x도 일정하니까 이거 db dt b가 따라서 변할 테니까 요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요거랑 같다는 거죠. 요거 마이너스 다양한 거 있었어요. 양변에서 h를 없애고 보면 dx는 마이너스 db dt죠. 그렇지만 우리 사실은 요거 x를 이렇게 썼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e랑 b가 x와 t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토탈 데리버티브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파셜 데리버티브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 dt는 마이너스 db dt랑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파라데이 법칙을 써서.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되죠. 뭘 집어넣는데? 아까 e는 e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그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당연히 sin이니까 k e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t에 대해서 b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sin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bm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두 개가 항상 요거 부호를 반대로 붙이니까 요게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어느 시간이나 어느 위치에서나 같아야 되니까 요거는 똑같은 게 됐고 요 앞에 있는 요거 플러스 요 부호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보면 em 곱하기 k는 em 나누기 bm은 오메가 나누기 k로. 다시 말하면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의 앰플리튜드의 레이쇼는 오메가 나누기 k, 즉 빛의 속도로 주어져요. SI 유닛으로 치면 물론 C가 1인 유닛 시스템을 치면 EM과 BM이 똑같지만 SI 유닛으로 쓰면 C가 굉장히 크니까 마그네틱 필드에 비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쨌든 EM 나누기 BM이 C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거 해야 되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해서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 아까 우리가 썼던 E와 B를 썼던 사인, 파동 방정식이 두 개를 서로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 이 빛의 파동의 성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